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좋은 연말 되시고요. 크리스마스에는 역시 캐롤이 있어야 됩니다. 징글벨. 자, 요번 시간에는 뭐 변사체 얘기 이런 건 좀 그만하고 연말 분위기에 맞지 않으니까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도 안 맞죠.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저배기량 바이크가 고배기량보다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배기량 타는 분들보다 저배기량 타는 분들이 훨씬 많죠. 요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도 출퇴근에 저배기량 탑니다. 저배기량 바이크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자, 많은 분들이 저배기량 바이크를 무시하거나 뭐 이제 간지가 안 난다, 발인이만 타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비싼 고배기량 바이크만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바이크의 재미를 극히 일부만 즐기고 있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유지비가 싸다. 바이크 가격이 뭐 당연히 싸니까 요건 뭐 가볍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00cc 바이크들은 보통 한 신차로 구입할 때 200만원대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물론 뭐 조금 더 비싼 애들도 있긴 한데 싼 걸 얘기 드리자면 한 200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들급 이상 올라가면은 보통 이제 한 1000만원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차이는 뭐 요정도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라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건 싸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연비가 좋습니다. 연비가 좋아봐야 뭐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저배기량은 50 이상이 나옵니다. 미들급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한 연비가 20대 정도로밖에 안 나와요. 뭐 숫자만 보면은 그냥 한 뭐 2배 정도 좀 좋아지나 보다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이게 또 다릅니다. 제조사에서 말하는 거는 사실 대부분 좀 뻥 연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속 주행을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와닿게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건 주유비로 따지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주말에 캠핑 가는 때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보통 제가 갈 때 왕복으로 약 250km 정도를 타는데 한 3시간 달려야 되거든요. 편도 3시간입니다. 왕복 6시간이에요. 어드레스로 가게 되면은 왕복해서 2만원 정도가 들어요. 기름값이. 그게 다예요. 물론 기본 기름을 채우고 출발한 상태를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천알랄로 다녀오게 되면은 한 6만원 정도가 깨집니다. 뭐 천알랄 연비가 실제로 뭐 안 좋은 것도 한몫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일단 배기량이 높아지면 연비는 무조건 떨어진다. 요거는 아주 지극히 과학이다. 이게 한번 캠핑 갈 때마다 6만원씩 깨지면은 허리가 휩니다. 그래서 제가 장거리 투어를 가거나 캠핑 갈 때는 무조건 어드레스를 탄다. 그리고 또 저렴한 게 뭐냐면 부품 값이 저렴합니다. 일제바이크 부품이 뭐 국산보다 비싼 건 뭐 여전하지만 그래도 저배기량 바이크 부품은 국산과 호환되는 부품도 은근히 많아요. 아무래도 뭐 정품도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요즘은 혼다도 저배기량 바이크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쪽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부품 단가가 낮아졌는데 고급 바이크들은 아직도 일본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품 가격을 보면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진짜 충격적인 가격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아직 안 타보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고배기량 바이크 타시면서 부품값 한번 문의해보면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진짜 개털되는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제품에 우리가 뭐 익숙하고 일본이 왠지 이웃 같고 뭐 이래서 만만해 보여서 그렇지
현실은 일제 바이크를 우리가 비싸게 수입해서 쓰고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품행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여기서 웬 품행 유지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배기량 바이크는 적당히 캐주얼하게 입고 다녀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바이크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복장이나 헬멧도 고급으로 입게 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게 왜냐면 바이크는 고급인데 라이더 복장이 너무 싸구려라면 왠지 품위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누구나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 안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아직 고배기량 바이크를 안 타시는 분들은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봐 비유를 좀 드려보자면, 여러분이 마티즈를 타고 있다면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스마트폰 거치대에 그 빨판으로 붙이는 거, 이거 사다가 마티즈에 달고 기분 좋다 이러고 막 즐겁게 쓰실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람보르기니를 한 대 뽑았다고 쳐봅시다. 한 3억 이상 하죠. 자, 여러분이 람보르기니를 타게 됐는데 스마트폰 거치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마티즈에 있던 스마트폰 거치대,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빨판으로 붙이는 거, 요걸 사서 람보르기니에 과연 다실 수 있겠느냐.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장점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다입니다. 요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자동 과속 방지가 되어서 과속으로 변사체될 일은 절대 없다입니다. 일단 최고속이 100km를 간신히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요. 내리막에서만 겨우 나오죠. 그리고 바이크 라이딩에서 오히려 최고속보다도 더 위험한 게 바로 가속력인데, 저배기량 바이크들은 스로틀을 끝까지 감고 이게 나의 전부라고 스로틀을 끝까지 감아도 마력이 워낙 딸려서 순간이동이 불가능한데, 고배기량 바이크들이나 미들급 이상 올라가면은 스로틀을 한 10분의 1만 당겨도 바이크가 거의 순간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재미 들려가지고 자꾸 순간이동 남발하다가 바로 시온으로 순간이동 하는 분들 많습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순간 가속하다가 사고 가장 많이 난다. 그리고 가속력이 딸리면 무리하게 바뀌려는 신호를 치고 나가는 운전도 못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전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가속력이 좋은 미들급 이상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신호가 바뀌려고 그러면 스로틀을 마구 감아서 순간 초고속으로 질주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 잘렸는데 그거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랑 정면으로 들이박아서 바로 변사체 된다. 변사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 크리스마스 변사체. 사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항상 입문은 저배기량으로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꿍할 일이 거의 없다입니다. 저배기량은 바이크가 워낙에 가볍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고 200km에서 300km를 넘어가는 고배기량 바이크들이랑은 달리 그냥 조금 무거운 자전거 다루듯이 장난감처럼 대충 다루고 휘두를 수 있어요. 물론 남자분들 기준이긴 하지만 여자분들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행여나 장난치다가 제꿍할 것 같으면 그냥 하고 발로 그냥 땅을 짚어버리면 제꿍을 안 합니다. 이게 농담 같지만 실제로 슬립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땅을 발로 밟고 슬립을 막을 수가 있어요. 주행 중에도. 물론 아주 고속에서는 안 되는데 저속에서 가다가 슬립할 때 땅 짚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스킬인데 요게 저배기량 바이크에서는 실제로 가능합니다. 근데 고배기량 바이크는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넘어가는 걸 한 발로 버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제꿍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무리하게 버텨서 간혹 멈추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관절에 무리가 가서 잘못하면 허리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이렇게 무리하게 힘으로 버티시려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제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넘어질 때는 그냥 적당히 버티시면서 최대한 살포시 내려놓는다. 그냥 자빠지면 정말 꽝 하니까 요거를 막는 차원에서 조금 버텨주다가 자빠뜨리고 여러분은 옆으로 한 바퀴 구르면서 블랑카 롤링 어택 한번 해주시고 일어나시면서 먼지 툭툭 터시면 라이더의 품격과 수리비 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많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실습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 이것도 제가 농담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얘기 드리는데 실제로 있는 낙법 스킬, 실제로 배워두면은 아주 유용한 제궁 시 아주 꿀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편리하다입니다. 저배기량은 기동성이 정말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막히는 도로에서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볍고 휠베이스가 작은 저배기량 바이크야말로 진정한 로드킹이다. 좁은 곳에서의 기동성은 대형 바이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출퇴근할 때 저배기량 바이크를 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바이크를 타고 나왔다 하더라도 막히는 도로에서 불편함을 느껴본다면 작은 차체로 편하게 요리조리 막 휘바람 불면서 노래 들으면서 게다가 뒤에 여자친구까지 태우고 편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저배기량 바이크를 보고 있으면 땀을 뻘뻘 흘리며 허벅지가 익어가면서 이 무거운 철마를 낑낑거리고 있는 내 모습이 오히려 처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 개고생을 하고 있나.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바이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사실 이런 경험을 몇 번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세컨 바이크로 스쿠터를 한 대 기추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간지도 하루 이틀이지 몸이 힘들면은 간지고 나발이고 그냥 편한 바이크가 짱짱맨이다. 물론 아직 간지를 안 부려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배기량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세컨 바이크로 스쿠터 하나를 기추하는 이유가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얘긴 뭐다? 저배기량 바이크가 사실 겁내 재밌고 편하다. 물론 뭐 가오를 못 잡아서 그러지. 자, 또 다른 편리함은 주차장에서 주차하기가 좋다입니다. 자동차에 비해 오토바이는 아직도 인도 뭐 옆길이나 뭐 갓길이나 공터 같은 데 있으면 적당히 주차하는 것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일본은 은근히 법이 철저해서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대충 세워놓으면 불법 주차로 딱지 붙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아직 이륜차 관련 법이 좀 대충이라 라이더들이 편하게 타고 다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바이크라 하더라도 큰 바이크들은 주차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일단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에서는 유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근처 공터에 적당히 세워놓고 싶어도 그 화단 같은 거 세워놓은 거 막 사이에 막 세워놓을 수도 있거든요. 저배기량 바이크들은. 근데 고배기량 바이크들은 이런 곳에 적당히 세워놓으려고 세워놓으면은 워낙에 부피가 커서 일단 엄청나게 눈에 튀어버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 좋습니다. 저 큰 걸 왜 저기다 세워놓나. 뭐냐 저놈. 요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돼요. 실제로 요즘은 인도에 올려놓으면은 행인들이 바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적당히 인도에 올리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불법입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로 큰 바이크 타보시는 분들은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은근히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워낙에 무겁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 함부로 주차를 하기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자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크를 넣고 빼기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무게가 일단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또한 눈치 없이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잘못했다가는 큰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반면에 저배기량 바이크는 그냥 적당히 세워놔도 자전거와 폭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공간 보이면 뭐 여가리에다가 세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차들 잘 지나가요. 그리고 하다못해 차들이 정말 못 지나갈 것 같으면 이렇게 들어서 옆으로 옮겨주시는 센스를, 물론 이제 그거 들다가 카울 박살내시는 좀 분들도 있는데 주차하실 때도 센스 있게 대시면은 남들이 들어서 옮기진 않는다. 그리고 이게 들어서 옮기다가 잡아뜨리시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댈 때 잘 대시라. 그리고 또 편리한 게 뭐냐면 슈퍼에 장 보러 갈 때 대충 자전거 헬멧 쓰고 슬슬 장 보고 그냥 뭐 검정 비닐로 봉다리를 양 핸들에 걸고 한쪽은 장 본 거, 한쪽은 떡볶이랑 순대 포장해서 달랑달랑 양 그립에 걸고 오셔도 전혀 위화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고배기량 바이크로는 이런 거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배기량 바이크로 뭐 예를 들어 할리나 두카티로 이런 거 하면은 단속반이 와서 바로 변사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카티 단속반, 할리 단속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장점은 정비성이 좋다입니다. 저배기량 바이크는 셀프 정비를 하기가 아주 좋은데 어지간한 경정비는 집이나 길바닥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는 주차장, 주차장 바닥 박스 깔고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저배기량들은 합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태생 자체가 정비성이 좋게 설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비즈니스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또한 고배기량 첨단 바이크들과 달리 설계가 단순한 편이라 대충 뚱땅뚱땅 뭐 인터넷 보고 따라만 해도 엔진 오일 정도는 집에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옵션 파츠 장착이나 설치 등도 자가 정비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저거 손보다 보면 자꾸 내 손이 많이 가서 애착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고배기량 바이크들은 전문 장비가 없으면은 일단 분해 조립이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바이크 거치부터 일단 문제가 커집니다. 대부분 고배기량 바이크들은 사이드 스탠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크를 이렇게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용 행거 등을 사서 바이크를 띄워놓고 정비를 해야 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정비 중에 실수로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깔려서 변사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변사체까지는 아니지만 300kg 쇳덩이에 깔리면은 여기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치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진짜 들고 꺼내줘야 돼요. 못 끼어나옵니다. 300kg에 깔리면. 그리고 자가 정비를 할 때도 공간이 문제인데 작은 바이크는 적당한 공간에서 정비를 할 수 있지만 바이크가 커지면 그만큼 면적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정비 공간도 넓어야 돼요. 요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비성이 좋다는 거는 센터에 정비를 맡길 때도 그만큼 공임이 적게 나온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연인과 놀러 다니기가 편하다. 요건 솔직히 여친이 없는 분들한테는 말해도 이해를 뭐 하겠나. 대부분의 여자 사람들은 작은 바이크는 귀엽다고 타보고 싶다거나 가까운 곳에 태워달라거나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이건 친분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그렇게 말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스쿠터나 커브류의 바이크들은 여자분들도 약간 귀여운 운송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한마디로 오토바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고
귀여운 탈 것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실제로 되게 큽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질 않아요. 실제로 베스파를 타고 놀러 다니는 커플이 많은 이유도 요런 게 한몫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로마의 휴일에 오드리 헵번이 탔기 때문에 게임 끝났다. 아마 그 장면을 보신 여자분들은 본인이 타면서도 자기를 이제 오드리 헵번이랑 이렇게 일체화 시키면서 오드리 헵번이 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참고로 요즘 분들은 오드리 헵번이 누군지 모르실 것 같은데 검색해 보세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베스파 타고 영화에 나왔던 미녀 배우인데 정말 이쁩니다. 전세계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던 오드리 헵번 덕분에 베스파까지 유명해졌죠. 아무튼 그렇고요. 반면에 고백이랑 바이크들은 여자분들이 절대로 타려고 안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개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일단 크고 무식하고 위험해 보여요. 막 쇳덩이 다 튀어나와 있고 막 체인 톱니바퀴에 막 다리 걸리면 발목 절단 날 것 같고 무서워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타면 좀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개 민망할 것 같다. 요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타려고 안합니다. 물론 바이크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이라면 무조건 타겠지만 그거는 극소수고요. 좀 더 일반적인 여자분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친을 태워봐서 아는데 태워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일단 저도 너무 불편하고 물론 고백이랑 바이크에 태우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천할날 요런 거에 태울 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배기량이 높아지면 일단 뒤에 탄 여친이 나보다 더 높이가 올라가는 게 있어서 특히 알차들 텐덤 시트가 거의 승천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앉은 거보다 한 칸 보통 더 올라가죠. 알차들은 텐덤 시트가. 보는 저도 불안하고 타고 있는 여친도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일단 무서워요. 저도 알차 텐덤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게 일단 고가 다리를 건너가는데 건널 때 난간이 제 시트보다 아래에 있어요. 이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만일에 옆차가 살짝 박아가지고 난간 쪽으로 제꿍한다? 나는 다리 아래로 바로 떨어진다. 특히 강이면은 물에 빠져서 바로 익사체가 되겠구나 하는 다양한 공포가 엄습하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면에 커브나 스쿠터 요런 경우는 시트가 일단 낮고 너무나 자세가 안정적이고 편하기 때문에 여자 사람이 뒤에서 허리를 잡기도 편해서 자연스럽게 친분 상승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서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단 최대한 위험하니까 최대한 꽉 껴안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저속으로 달리고 엔진 소음이나 배기음도 작기 때문에 둘이 수다 떨면서 부담 없이 라이딩하기 좋다는 게 일단 최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장점은 그 아무리 두카티나 할리가 와도 절대로 비빌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배기량 바이크의 장점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고배기량만 타셨던 분들은 저배기량 바이크도 한 번쯤 타보시면은 혹시라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바이크의 재미를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말 되시고요. 그리고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망의 서기 2024년. 근데 아직 우주선이 날아다니진 않네요. 과학기술이 생각보다는 빨리 발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건 올 한해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으니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